이번 주는 에너지와 생활이라는 과목에서 본 강의를 시작하는 첫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 첫 강의에서 인간과 에너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에너지의 개념과 우리 주위에 에너지가 어떻게 다가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먼저 에너지의 뜻은 일을 하는 능력을 말하며, 그 어원은 그리스어의 에르곤, 에네르게이아라는 데서 왔습니다. 에너지가 일을 한 것은 인류 문명에게 보다 훨씬 이전에 지구나 태양계 탄생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인류 문명에 에너지가 관련된 것은 불의 발견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전기기관의 발명을 비롯하여 19세기에 산업혁명이 주된 에너지 발전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 이때를 에너지혁명이라고 합니다. 그 이후로 인류의 꿈과 야심 그리고 염원에 의해서 더욱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에너지에 대한 최초의 사고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하면, 운동 물체의 효과를 어떻게 나타내는가 하는 문제를 통해서 운동 에너지를 알게 됐고 위치 에너지를 알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은 연력학 보존의 법칙 또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고 합니다만, 그 법칙들이 확립이 되고 나서부터 에너지에 대한 그 과학적인 사고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 후 소리, 빛, 자기, 화학 변화를 포함하는 모든 시스템에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관련되어 발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라는 용어는 물리학에서 시작되었지만은 자연과학뿐만 아니라 경제학, 인문사회, 과학, 영역에서도 광범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간 생활에 에너지로서 활용이 되기 위해서는 실용적인 측면에서부터 에너지의 질로 발전해왔습니다. 즉, 그 에너지가 깨끗한가, 수송과 저장이 용이한가, 칼로리가 높은가 또는 연소율이 높은가 하고도 관계되어 있습니다. 자동적 이용이 가능한가에 그 에너지의 질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 에너지의 질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서열을 다루기도 하는데, 뒤에서 자세하게 나오겠습니다만, 상위적 에너지인 기계적 에너지와 정기적 에너지, 화학 에너지, 제일 하위에 관련된 열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 상위의 에너지는 하위에 있는 에너지로 변환하기 쉽기 때문에 상위 에너지로서 다루게 되고, 역으로 하위에, 즉 열 에너지를 갖다가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하위 에너지로 다루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위에 있는 에너지를 분류해 봅시다. 우선 분류하기 이전에 시소를 움직이는 원리를 생각해 봅시다. 에너지란 물체에 작용하는 능력이라고 하였습니다. 공원에서 시소를 타고 있는 모습을 보면 시소의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잠시 높은 위치에서 머물다 다시 밑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밑으로 내려오는 이유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인데, 이때 반대편에서는 시소를 타고 있는 사람을 위로 올라가게 하는데, 이것은 에너지의 기브 앤 테이크, 에너지 보존의 원리에 의해서 내려온 것만큼 그 에너지를 받아서 올라가게 되는 그런 변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본격적으로 에너지를 분류하기 위해서 이 생산 방식에 따른 분류와 형태에 따라서 분류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우선 생산 방식에 따른 분류는 1차 에너지와 2차 에너지로서 분류할 수 있으며, 형태에 따라서 분류한 것은 기계적 에너지에 관련된 거와 이 분자에 관련된 에너지와 같은 외부 에너지, 내부 에너지, 열 에너지, 기계적 에너지, 화학 에너지, 핵 에너지라고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그 에너지의 분류를 더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이들 에너지는 각각 자기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서로 변환되면서 우리의 실생활에 필요한 전기 또는 열, 기계적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이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에너지들은 생산 방식에서 분류했을 때 우선 1차 에너지라고 앞에서 분류했습니다만, 자연에서 얻은 최초의 에너지를, 즉 다시 말씀드려서 가공하지 않은 그대로의 에너지를 1차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것에는 화석 에너지와 자연 에너지원으로서 분류할 수 있는데, 화석 에너지는 땅속에 해적된 동식물들의 오랜 기간 지열, 지층의 압력, 미생물의 작용을 받아 생성된 것을 말하며, 자연 에너지는 자연계에서 직접 얻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한편 2차 에너지는 1차 에너지를 쭉 있을 도록 변형, 가공한 에너지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전기, 도시가스, 석유 제품 등이 있게 되겠습니다. 전기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전자 운동으로 발생된 에너지로서 공해가 없고 수송이 간편하며 에너지의 변환이 쉽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도시가스는 석탄가스, 액화석유가스,
리퀴드 페트롤리움 가스라고 해서 LPG라고 합니다. 액화, 천연가스 등을 혼합하여 만든 것으로 공해는 적으나 잘못 사용하면 폭발과 중독의 위험이 따릅니다. 석유 제품으로는 원유를 정제 가공하여 만든 가솔린, 등유, 경유, 중유, 벙커CU 등 여러가지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에너지원별로 그의 용도를 살펴보면 석유는 가정용 또는 산업용으로서 이 연료로 사용하거나 이 발전용 연료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가장 구성비가 높은 것이 되겠습니다. LNG와 LPG는 역시 마찬가지로 가정용이나 산업용의 난방 취사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무연탄, 발전용, 가정 상업용 난방 취사 연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유연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원자력은 주로 발전용, 이외에 에너지를 다시 활용할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가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산업용, 가정용의 동력, 난방 취사, 발전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형태에 따라 분류되는 에너지는 앞에서 개괄적인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부 에너지는 물체의 운동 및 위치와 관계되는 에너지로서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가 있게 되겠습니다. 내부 에너지란 물체 및 어떤 계를 구성하는 분자들이 갖고 있는 그 에너지를 말합니다. 열 에너지는 온도가 있는 두 물체 사이에서 이동 또는 전열되는 에너지를 말합니다. 기계적 에너지는 기체의 압축, 팽창에 의한 일과 축의 회전, 모터라든지 펌프라든지 거기에 있는 축의 회전에 의한 일이 있을 때 기계적 에너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화학 에너지는 화학종을 구성하고 있는 분자 내 원자 간의 결합 에너지나 원자 간의 위치 에너지에 따르는 것을 다루게 됩니다. 핵 에너지는 원자 핵을 구성하는 양자, 중성자 등의 입자 간 결합력의 형태로 저장되어 있고 이는 핵분열, 핵융합과 같은 과정을 통해서 열 에너지의 형태로 변환되는 에너지를 말합니다. 기타, 압축된 스프링에 내장된 탄성 에너지, 태양 광선 등이 갖고 있는 방사 에너지, 전압 차이에 의한 전기 에너지 등이 있게 되겠습니다. 에너지를 다룰 때는 에너지의 양이라든지 에너지의 열량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룰 때는 반드시 이 단위가 들어가게 되는데 일이나 에너지를 나타내는 단위로서는 CGS, 즉 센티미터, 그램, 세컨드의 이니셜로서 이러한 단위로 되어 있는 에르그가 있습니다. 에르그는 질량 1g인 물체에 1cm per sec 그의 자승에 가속도를 줄 수 있는 힘으로 1cm를 움직였을 때 한 일을 말합니다. 그러나 실용 단위로서는 에르그의 10의 7승인 줄을 사용하게 됩니다. 줄이라는 것은 1N의 힘으로 1m를 움직인 내 필요한 일의 양을 말합니다. 한편 에너지의 단위로서는 칼로리 또는 BTU를 사용하는데 이 단위로 측정한 수치는 열의 일당량을 곱함으로써 환산하게 되는데 즉 다시 말씀드리면 줄과 칼로리의 관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에너지의 환산 방법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칼로리는 4.196줄이라는 1의 열당량이라는 이런 단위를 쓰게 됩니다. 에너지의 종류가 많기 때문에 즉 원유라든지 프로판가스라든지 무연탄, 유연탄 뭐 등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여러분 생소하겠습니다만 1토라는 단위를 쓰게 되는데 이것의 열량은 이와 같이 약 10,000 메가칼로리가 되는데 이 토라는 것은 석유 환산 개수로서 원유 1kg/1kg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각각의 원유라든지 프로판이라든지 천연가스 등등의 것을 갖다가 비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너지 원별 열량 환산표를 나타내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유를 1로 삼았을 때 비교되는 각각 에너지에 관한 내용들을 이와 같이 나타내었습니다. 원유를 1로 했을 때 전력은 3.57배 정도의 열량을 보유하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역시 참고로 연료 및 석유 환산 기준을 나타내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에너지와 우리 생활과는 어떠한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의 존재와 에너지원은 우리 주위에 많이 기대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열 에너지, 열로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를 여러분들이 받아서 쓰는데 이 전기를 발전하는 그 발전소의 종류는 어느 정도가 되는지 다시 즉 말씀드려서 발전소라는 것은 에너지 이용의 극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개선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발전이 되겠습니다. 발전 부분에서의 열 효율 증가는 기존 기술의 개량,
개선, 재조합 등으로 이룰 수 있습니다만 새로운 발전 방식의 개발과 실용력이 더 큰 역할을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문에서의 에너지 생산 기술 혁신은 에너지를 주요 원동력으로 하는 인간 내 경제, 사회 활동을 풍요롭게 해주고 자유롭고 안락하고 편리한 생활을 제공해주는 것인데, 이러한 발전소의 종류는 뒤에 부분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대략적으로 화력발전소, 수력발전소, 태양열 발전, 지열 발전, 풍력 발전, 연료전지 등이 있습니다.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발전된 이 전기로서 생활에 이용되는 전기 제품, 뒤에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의 자원의 한계와 여러분들이 에너지를 마구 써대는 바람에 국가적인 손실 등, 또한 기기를 잘못 사용함으로써 에너지의 손실 등이 오게 되는데, 이러한 에너지의 전략 관계는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관계시키지 않으면 앞으로의 에너지의 위기는 더 빨리 다가올 수 있게 되겠습니다. 에너지 원별 용도 및 장단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석유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용도로서 주로 산업용, 수송용, 가정용의 연료로서 활용되거나 원료로서 활용되는데, 장점으로서는 수송 저장 이용이 편리하지만 단점으로서는 공급 불안정성, 침에서 다시 연소하면서 CO2 가스가 발생되는 온실가스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LNG는 역시 용도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는 가볍고 깨끗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으며, 단점으로서는 비용이 많이 들고 배관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무리가 따를 수도 있습니다. LPG 마찬가지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연탄은 비용이 싸고 공급이 안정성이 있으나 역시 마찬가지로 온실가스의 배출, 이용 등의 불편, 수송 등의 문제점들이 따를 수 있습니다. 유연탄 역시 저비용, 공급 안정성이 있으나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이 에너지원이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는 점은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원자력은 저비용, 공급 안정성은 장점으로서 다른 타 연료나 에너지원이나 공통점으로 같습니다만 온실가스의 염려는 없습니다만 입지의 확보가 어렵고 환경 오염 가능성이 따르는 것이 큰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신에너지, 재생에너지 등은 공급 안정성, 환경 친화성은 있으나 고비용이라는 데 문제가 따르게 되겠습니다. 에너지를 사용하는데 사용하는 만큼 열이 생성되거나 또는 손실되거나 하는 그런 양적인 것을 다룰 때 곧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적용시킵니다. 온도를 올리는 방법 중에는 직접 열을 가하는 방법도 있지만 마찰 등의 일을 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마찰을 하면 따뜻해지고 열을 발생시키는데, 이것은 마찰에 의해서 내부 에너지의 증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름에 시원해지기 위해서 에어컨을 가동시키면 집안은 매우 시원해지지만 밖은 더욱 더워지게 되는데, 이는 여러분들이 여름에 길거리를 다닐 때, 특히 번화가를 다닐 때 더 더운 느낌이 드는 것은 이와 같은 얘기를 도입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어컨을 가동시키기 위해 발생한 열이 밖으로 방출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개의 내부와 외부 에너지의 합은 항상 일정하다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를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열 에너지를 제조하거나 열 에너지를 사용할 때 손실되는 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에 공급되는 가솔린은 자동차를 움직이기 위해 사용되지만 그것은 일부분 해당됩니다. 자동차 배기가스에는 열이 포함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공급된 가솔린의 일부가 자동차 동력에 움직이는 데 필요한 동력에 사용된 것이 아니라 열 에너지로 전환된 것을 의미합니다. 열을 밖으로 내보내지 않고 가동시킬 수 있거나 또는 발생된 열을 일로 전환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다면 매우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에너지 시스템, 장치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열의 형태로 에너지를 잃게 되는데, 그래서 열 효율이 100%인 에너지 시스템은 만들 수가 없다는 데 여러분들이 착안하고, 이러한 여기에 관련된 일을 봉사할 경우에는 열 효율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는지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 에너지의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크기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측정을 해야 되는데, 열의 지표가 되는 것은 온도가 되겠습니다. 그 온도를 갖다가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온도계입니다.
온도란 차고 뜨거운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것이며 온도를 측정하는 장치는 온도계가 되겠습니다. 가장 오래된 온도계는 약 2000년 전에 동로마 제국의 피론이 만든 온도 검지기입니다. 갈릴레오는 밑둥이 뚫린 유리관의 상단을 공 모양으로 만들고 그 속에 기체를 넣은 후 유리관의 아래쪽이 액체에 담기게 해서 기체가 팽창함에 따라 액체의 수면이 상승하는 장치를 만들어 활용을 하였습니다. 갈릴레오는 1612년에 네덜란드의 브레벨에 발명한 공기 온도계를 다시 만들었는데 이 온도계 내부의 액체는 온도와 기압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1657년부터 10년간 피렌체의 과학학회 회원들은 실험적인 연구를 통해 기압의 영향을 받지 않는 온도계를 만들었는데 이 온도계는 액체의 팽창 정도에 의해서만 온도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18세기의 유리 기구 제작자인 피렌 하이트는 정확한 알코올 온도계와 수은 온도계를 제조하였습니다. 현재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피렌 하이트의 온도 눈금, 즉 화씨 온도가 되겠습니다. 화씨 온도를 사용하며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섭씨 온도계는 1724년에 셀시우스가 물의 어느 점과 끓는 점을 기준으로 정한돼서 유래하였는데 셀시우스는 물의 어느 점을 0으로 정하고 물의 끓는 점을 100으로 정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온도는 높다 낮다에 따라서 에너지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에너지 원들의 열량을 표로서 비교해본 경우가 있었는데 그 열량은 어떻게 측정하느냐 하는 것은 이 본부 열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식생활에서 무엇을 먹으면 열이 많이 생성되고 무엇을 먹으면 이 다이어트 할 수 있는 그 음식 제거가 되는지 즉 본부 열량계에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본부 열량계는 외부와 단열시킨 장치 내에서 시료가 정기적으로 점화되면 연소가 되는데 그 연소 반응에 의해서 발생되는 열을 물에 전달시켜 물의 온도 상승이 되는 것을 기록하고 계산하여 그 열량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열량은 물의 비열, 물의 양, 온도 상승 값을 곱해주면 그 에너지원의 열량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비열이라는 것은 물질 1g의 온도를 1도씨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을 말하는데 단위는 칼로리 퍼 그램 도시라고 합니다. 그러면 에너지, 즉 열이 우리에게 어떻게 활용되는지 어떤 현상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은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하는 방법은 크게 나누어서 세 가지인데 전도, 대류, 복사를 말합니다. 열의 전도는 물질의 이동 없이 열이 물체 속을 이동하는 현상이고 대류는 주위와 온도가 다른 물질이 계속 이동하면서 열을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복사는 뜨거운 물체에서 차가운 물체로 열이 전달되는데 물질이 없는 진공 상태에서 전달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는 태양열이 열 복사에 의해서 지구에 도달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용할 때 이 현상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열 복사를 받은 물체의 표면은 일부 흡수시키기도 하고 일부 반사하기도 하고 일부 투과하기도 하는데 이것을 이용해서 열을 흡수하고자 할 때는 즉 겨울에 여러분들이 검은 옷을 입을 때는 열을 흡수하고자 하는 그런 이치를 이용한 것이고 여름에 흰 옷을 입는 것은 열을 될 수 있으면 반사시키기 위한 그런 방법이 되겠으며 복사 에너지를 투과하는 경우는 온실에서 유리창을 통과시켜 그것을 가둬두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달궈진 쇠와 같이 온도가 높은 물체는 점차 열을 잃어 주위 환경과 온도가 같아지게 되는데 이것은 복사 방법 등을 통해서 열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역시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냉각은 복사 이외에 주위 공기의 대류에 의해서도 일어나므로 높은 달궈진 쇠에서 열을 잃을 때는 복사 방법뿐만 아니라 대류도 같이 일어난다는 대류에 의해서도 열선들이 일어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에너지와 환경, 우리 생활에서 좀 여러분들이 생소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엔트로피를 알아두지 않으면 이 설명이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 엔트로피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뜨거운 커피에 아이스크림을 넣으면 아이스크림은 녹고 커피는 대신 미지근하게 됩니다. 그러나 미지근하게 된 커피로부터 다시 차가운 아이스크림과 뜨거운 커피를 얻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즉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전자이고 역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자연계의 현상은 제각기 반응의 방향성이 있어서 어느 한쪽으로만 일이 진행되는데 이런
진행의 규칙성을 찾아내기 위해 나타낸 것이 엔트로피와 자유에너지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엔트로피는 무질서의 또는 흐트러진 정도라고 곧잘 정의를 합니다. 잘 정돈된 상태는 엔트로피가 낮은 상태이고 흐트러짐이 커질수록 엔트로피는 높아진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는 자연과학적인 상황만 아니라 현 사회가 점점 혼돈 속에 흐트러짐이 많은 엔트로피의 증가라고도 하는 수학적인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연계의 사건들은 엔트로피가 높아지는 증가하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자유에너지의 개념을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설명하면 자유에너지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엔트로피는 다른 물리량과는 다른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열이 외부에서 시스템, 즉 개 안으로 유입되면 엔트로피는 증가하고, 열이 외부로 유출되면 개의 엔트로피는 감소된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어느 나무가 연소되어서 타가지고 열량과 CO2를 발생시켰을 때 이것은 자연적인 것입니다. 이것을 역으로 다시 나무로 되돌릴 수는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엔트로피에 관한 철학적인 얘기가 많이 있으므로 자연과학도라든지 사회 과학도라든지 모두 이 엔트로피를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꼭 음미를 해둬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모든 에너지원은 원자, 분자들로 들려서 이루어지는데, 그런 에너지 원들은 분자 운동과 물질의 상태에 따라서 에너지에 관계되고 있습니다. 분자는 운동하기도 하고 때로는 변형되기도 합니다. 분자는 정상적인 모양을 하기도 하고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또는 위아래로 늘어나기도 하는데, 이러한 운동을 진동 운동이라고 합니다. 주변에서 열을 분자에 가하면 분자의 진동 에너지가 분자 전체에 움직이는 경진 운동도 활발하게 됩니다. 온도가 높으면 진동과 경진 운동은 더욱 격렬해집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잘못했을 때 선생님으로부터 꼴밤을 맞았을 때 이 꼴밤을 맞은 이 부분에 분자 운동이 활발해져서 혹이 생성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상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물들은 고체, 액체, 기체로 나눌 수 있는데, 고체의 특징은 형태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형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힘을 가해야 합니다. 즉 석탄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잘 연소시키기 위해서는 분말 석탄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액체의 특징은 담겨진 그릇에 따라 여러가지 형태로 변하게 됩니다. 기체의 특징은 용기의 모양이나 크기에 따라서 용기 전체로 확대되며 액체나 고체보다 한층 더 자유롭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물질이 즉 에너지원이 고체, 액체, 기체 상태 중에서 어떠한 상태로 존재하는가는 분자 사이의 힘과 분자 운동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분자 간의 힘이 강하면 견고하고 배열되고 각각의 분자들의 위치가 정해지며 일정한 모양이 되는 고체를 뜻하게 됩니다. 액체는 분자 간에 작용하는 힘보다 분자 운동이 더 우세하기 때문에 액체 분자는 고체처럼 항상 변함없이 일정한 형태를 유지하기보다는 담겨진 그릇에 따라 여러가지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액체 에너지는 운반하기가 이제 쉬운 그런 형태로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자와 분자 사이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힘을 가하더라도 간단하게 부피를 압축시키거나 팽창시킬 수는 없습니다. 기체는 분자 간의 힘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상태로 넓은 구간을 아주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분자 사이의 거리는 멀게 됩니다. 외부에서 힘을 가하면 고체나 액체보다 쉽게 압축될 수 있는데, 이런 것은 이 액체 에너지 오늘 어떻게 다루느냐에 나중에 초점이 맞춰질 것입니다. 그러면 실생활에서의 에너지의 이용을 예로서 들어보겠습니다. 주로 가전제품이겠습니다만, 우선 여러분들이 아마 수능시험 추운 날에 수능시험을 볼 때 일회용 손난로를 여러분들이 지닌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추운 겨울에 등장하는 손난로는 여러분들이 흔들거나 비비거나 해서 따뜻해진 그 열을 이용하였을 것입니다. 일회용 손난로의 주 성분은 철가루로서 철을 갖다가 공기 중에 노출시키면 산소와 결합이 되어 산화철이 형성이 됩니다. 산소와 철로 존재하는 것보다는 산화철로 것이 더 안정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엔트로피를 관련시키면 자연적인 상황이라 또한 자유에너지의 감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산화철이 되면은 여기에 따르는 발열되는 에너지가 생기는데, 이 에너지를 여러분들이 활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철의 산화가 급격하게 일어나게 하려면 공기와의 접촉 면적을 증가시켜야 되는데, 철을 더 미세한 가루로 만드는 것은 이와 같은 목적이 되겠습니다.
텔레비전은 우리 주위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가전이 되겠습니다. 그 텔레비전은 전파에 영상과 소리를 실어서 보내고 그것을 안테나로 받아들여 수상기에 비추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수상기에서 전파를 받으면 튜너가 소리와 영상 신호를 받아 앰프로 전하고 음성 신호는 증폭되어 스피커로 흘러나오게 됩니다. 화상은 화상 품질을 유지하는 동기 신호, 명암을 더하는 퀴도 신호, 컬러 텔레비전은 경우에 따라서 색시 신호로 세분이 됩니다. 브라운관은 진공으로 되어 있고 그 속을 전자총에서 발사된 전자가 이동하여 형광체가 칠해져 있는 브라운관 앞면에 부딪히면 그 면에 이 파장에 따르는 반응에 의해서 빛을 발해 영상이 재현되게 된 것입니다. 컬러 브라운관의 경우 전자의 이동에는 색의 3원색인 빨파, 초, 세 종류가 있어서 이들 색들이 관련된 파장을 받아들임으로 해서 즉 에너지의 종류에 따라서 받아지게 되는 그것에 따르는 색깔들이 나타나지게 됩니다. 화면은 주사선이라는 525개의 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525개의 선이 초당 30장씩 보내어 영상에 비춰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에너지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여러분들이 다시 상상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정용에서 두 번째로 많이 쓰이는 가전제품으로서 요즘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전자레인지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전자레인지는 1954년에 세계 최초로 전자레인지가 발매되었습니다. 전자레인지는 고주파인 마이크로파로 식품 내부에서 가열시키는 조리기구로 마그네트론이라는 진공관에서 나오는 2450MHz의 전파가 식품에 포함된 물분자를 진동시켜서 그 마찰열로 내부에서 가열이 된 것입니다. 그릇에 넣은 채로 소량이라도 짧은 시간에 조리할 수 있으므로 열 효율이 좋고 영양가도 손상되지 않아 빠르게 보급되고 있습니다. 전자레인지에 넣는 그릇은 전파를 통과시키는 독이 자기, 유리, 내열성이 있는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해야 하며 세공유리나 강화유리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금속은 전파를 반사시켜 버리므로 사용할 수 없으며 철망이나 쇠꼬챙이 같은 경우는 불꽃이 튈 때도 있습니다. 다시 데우는 데 말고도 해동, 데치기, 삶기 등에 매우 적합합니다만 전력 소비량이 크기 때문에 15A 이상의 전용 콘센트를 사용해야 한다는 이런 상식적인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셨으면 하겠습니다. 요즘 음식 문화를 더 보급하는 데 앞장섰던 자동 판매기는 널리 보급이 되어 있는데 자동 판매기로서는 음료수, 차표, 장난감 등을 살 수 있어 생활이 매우 편리해졌습니다. 세계 최초의 자동 판매기는 기원전 215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집트의 신전에서 활용되었다고 합니다. 동전을 넣으면 그 무게로 마개가 열리고 송수가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그 후 자동 판매기의 성능은 많이 발전되어 있으며 그중 하나인 커피 자판기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돈을 넣으면 마이크로 컴퓨터를 활용하여 금액을 세고 선택의 버튼이 켜지게 되면 원하는 커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원하는 데 따라서 우유나 설탕기도 선택해서 선택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기호를 충족시키는데 일입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변환시키거나 발생시키는 그런 시스템은 11장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기서는 분류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에너지 변환 장치는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는 보일러, 원자로 발전기가 여기에 해당되며 동력 발생 장치는 수차, 풍차, 열, 원동기 등이 있습니다. 에너지를 이용하는 데는 매우 편리합니다만 에너지의 고갈, 에너지를 사용하는 생활 습관 때문에 에너지 위기가 다가온다고 합니다. 뒤에 부분에서 간간히 에너지 위기의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느닷없이 전기가 나간다고 가상해봅시다. 만약에 실내라고 하면은 저녁에 실내라고 생각하면은 경악과 탄식에 한숨이 몰아치게 되고 컴퓨터 작업자들이라면 매우 허탈하겠죠. 작업해놓은 그러한 데이터들이 그대로 날아가기 때문에 그렇겠죠. 또한 건물의 모든 엘리베이터의 전기라든지 병원의 수술실에 환자의 심장을 대신하던 기계가 작동이 정지된다든지 공장에서 공정이 멈추는 바람에 화학약품이 변질된다든지 하는 그런 돌발 상태가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러한 돌발 상태에 대비해서 자가 발전기가 마련되기도 합니다만 에너지라는 것이 없으면 우리 주위가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그런 한 면을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에너지원은 이 현대사회
점점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에너지 소모는 많이 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량의 에너지를 전제로 하지 않으면 우리의 앞날은 보장할 수 없다고도 생각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의 평안한 일상이 엄청나게 거대한 문명의 구조 위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문명은 하루가 다르게 복잡한 시스템으로 진화하면서 점점 더 많은 자원을 소모하기 때문에 이 고갈을 에너지원 고갈을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 재생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강구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에너지 위기를 맞아 생활자의 입장에서는 전력하는 것 말고는 별달리 할 수 있는 것이 떠오르지 않을 정도로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 에너지 체계와 소비 구조의 이해를 여러분들은 해야 할 것이며, 또한 여기에 에너지에 관련된 종사하는 엔지니어들은 에너지의 전략, 효율 좋은 시스템의 개발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일상생활에서의 이 가정주부라든지 에너지와 관련되지 않은 사람이라도 이 에너지의 전략 습관을 갖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에너지 위기와 관련돼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은 우리나라의 에너지의 사정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자원이 없다고들 합니다. 에너지의 수입액이 크게 증가하여 국가 운영에 어려움이 따게 되는데, 98년도의 에너지의 수입은 186억 불러서 IMF 체제로 인해 전년 대비 31.2가 감소하긴 하였습니다만 점점 에너지의 수입액은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에 따르는 생활 수준의 향상을 하기 위해서는 효율 좋은 에너지, 이 고급 에너지들을 앞으로 강구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실한 사고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전력 소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전력 소비 증가율은 연평균 11.6%로서 경제 성장률 좀 요즘 떨어졌습니다만 이전에는 7.4%라고 하는데 이를 훨씬 능가하고 있습니다. 전력 수요 증가는 발전소 건설 등으로 이어져 막대한 발전소 건설 비용의 추가 발생으로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발전소 1기 약 100만 킬로와트급이 건설에서는 1조 5천억 원이라는 재원과 100만 평이라는 부지가 필요하게 되고 건설 기간이 8년 내지 12년이 소요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12위의 에너지 소비국으로서 최근 에너지 소비 증가율이 다소 둔화되었지만 여전히 높은 에너지 소비율을 기록하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일본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들은 에너지 소비 증가가 거의 없으며 전 세계 평균 에너지 소비 증가율은 연 1조 미만인 것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에너지 소비가 대단히 큰 나라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를 풀어서 에너지 소비 변화를 알아보았습니다. 이 에너지 소비 분야는 여기 있으면 다른 항들은 여러분들이 참고로 하시고 매년 이 8.3, 9.2, 8.7%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에너지와 우리 경제와의 관계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산업의 원동력이며 생활 필수품인 에너지는 전부 수입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수입에 소요되는 것은 연평균 221억 불, 총 수입액의 20%, 국방비의 2배가 된다고 합니다. 에너지 소비는 세계 11위, 인구는 세계 25위, 석유를 4번째로 많이 수입해서 6번째로 소비를 하고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년간 소비하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원유로 환산한 석유 환산톤이라는 것으로서 모든 에너지를 원유로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1억 8천만 톤이 된다는 것입니다. 5년간 연평균으로서 경제 성장률은 7.2%, 에너지 소비 증가율은 9.2%, 선진국 1인당 에너지 소비량과 같다는데 큰 문제가 따르는 것입니다. 99년도 1사분기에 휘발유 소비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15%, 가정과 상업용 에너지 소비는 31%나 증가하는데 매우 주목해야 할 것이며, 우리가 얼마만큼 이 에너지를 개발하거나 전략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스스로가 생각하고 이를 주위에 널리 홍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에너지의 개념과 에너지와 우리의 생활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에너지가 없으면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는 현대 문명. 지금 이 순간 에너지에서 정전이 일어난다면
최고의 두뇌와 최고의 육체가 몰려있다는 실리콘밸리와 헐리우드에서 정전이 일어났다. 실리콘밸리에서는 첨단 기술이 갑작스런 정전으로 고장나거나 생산을 중단하는 바람에 한 시간에 수천억 원의 돈이 공중으로 증발했다. 태풍 매미가 휩쓸고 거듭에서 당장 며칠 동안 정겹이 지내야 된다. 모든 업무가 중단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엘리베이터도 움직이지 않는 고층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생활 자체가 고독이었다. 그것은 지옥 훈련과 다를 게 없었다. 지금 국제인권에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인류 문명의 살인과 같은 성격, 이를 확보하면 경제와 음모는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러시아가 인구가 수백만 만드는 체첸을 도와주자는 이유는 카스피해의 석이 됩니다. 카스피해에서 생산되는 석유가 러시아로 보내면 체첸을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체첸의 한가운데로 석유관이 지나가기 때문이다. 체첸이 독립하면 러시아는 자국 석유 수송로의 길목을 적대국에게 점령당한 셈이니 러시아로서는 체첸의 독립을 결코 허용할 수 없는 것이다. 미국에 이어 제2의 석유 소유국인 중국. 만일 13억 중국인이 미국이나 한국처럼 집집마다 한 대 자동차를 소유하게 된다면 아마 중국은 연간 270억 배의 전세계 석유 생산량을 못 가져와도 수요를 충분히 넘을 것이다. 지금 중국은 러시아와 시베리아 석유를 직접 공급해줄 석유관 건설 협상을 벌이고 있고 카스피해 석유도 눈독을 들이고 있다.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한 것도 석유를 빼놓고는 증명하기 힘들다. 미국은 이라크 침공 이후를 대량 살상 무력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후세인을 제거하고 이라크 국민을 해방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라크에 대량 살상 무기가 없다는 것은 분명하게 밝혀졌다. 그렇다면 미국이 노렸던 것은 바로 이라크의 석유가 아니었을까? 석유는 전쟁만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기후 변화에도 영향을 미친다. 2003년 유럽에 뜨거운 여름이 몰아닥쳤다. 그 여파로 수만 명이 죽었다. 2003년은 지난 50년 이래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됐다. 이러한 지구온난화는 석유,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증가 때문이다.